28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 아베 총리가 TV 도쿄를 통해서 한 발언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과도한 자신감으로 한국에 막말을 하던 일본의 태도가 갑자기 식스센스급 반전처럼 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인데요.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았죠. 이 기간 동안 다시는 전쟁의 참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무시해선 안 된다. 라는 일본의 헌법을 싹 뜯어 고쳐 더 이상 일본을 전범국 혹은 패전국이 아닌 정상국가로 만들어 미국과 함께 국제경찰 역할 놀이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한데 한국에 시비를 걸면 일본 구구 세력들의 지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지구상의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한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지 통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광산업 중 4분의 1을 담당했던 한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마이너스 65% 이상으로 쭉쭉 빠져버리자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절대적인 1위, 한 달에 58억 원이 넘는 규모의 맥주를 수출하던 일본이 올해 11월에는 1억 5천만 원어치도 팔지 못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최우방국인 미국조차도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규제가 한국에서 생산되어 세계로 공급되고 있는 부품들의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세계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규제 때문에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 미국의 구글, 애플 등을 포함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IT 기업들도 다 같이 함께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 미국의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더 만들 수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한국의 D램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74.7%.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죠.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한국 수출 규제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대한국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는 일본이 미국을 대하듯이 한국에 퍼주기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림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최근 중국의 중대 발표로 인하여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중국의 GDP 성장률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일부 해소되었긴 하나 여전히 진행 중인 데다가 중국인 노동자의 생산 효율성보다 상대적으로 동남아나 인도인들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베트남, 인도 등의 공장을 옮겨 짓고 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아이폰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폭스콘을 포함해서 협력사들에게 중국에 있는 아이폰 조립 공장을 동남아나 인도로 옮길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체크해달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산량의 최대 30%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옮기겠다는 것인데요. 폭스콘도 대만에 있는 본사에서 열린 컨퍼런스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아이폰을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유일하게 남아있던 중국 내 스마트폰 공장까지 완전 철수하고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겨버렸고요. 이외에도 카시오, 아수스, HP, 델, 닌텐도, 파나소닉, 고프로 등 50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 러시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좀비 기업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는데요. 중국이 파산을 껴안고 살고 있다며 그동안에는 중국 정부가 돈을 지원해줘서 부실한 중국 기업들이 연명하였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중국에서 파산한 중국의 기업 수는 3,568개, 2018년에는 5배가 넘게 늘어난 18,950건,
1년 만에 18,590개의 중국 회사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산해버린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 중국이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바로 2020년에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2조 6,900억 위안, 1위안당 165.93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정확히 446조 3,517억 원. 자, 이 금액은 중국의 전체 국가 예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올해 예산이 469조 원인데 이와 비슷한 금액을 오로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죠. 중국의 리샤오퐁 교통운수부장은 도로와 수로를 만드는데 299조 원을 투자, 철로를 까는데 133조 원, 민간 항공에 15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인프라 건설 능력은 이미 글로벌 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과 함께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과 손잡고 제3국의 인프라 사업을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죠. 중국은 중국판 IMF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만들어서 인도와 동남아 그리고 중국 내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금액을 AIIB에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분은 3.81%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IIB를 운영하는 인력은 중국에 이어 2번째로 많고 2017년에 이동익 씨가 투자 운용 3국 국장으로 승진되어 국장급 직위에 한국인이 2명이 된 것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특히 이미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두고 눈부신 활약을 기록 중인 한국의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가 이번에 중국의 중대 발표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은 매우 폐쇄적인 데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죠.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지니지 않으면 중국에서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가 통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은 중국에서 사업을 거의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과의 협력에서 핵심이라 볼 수 있는 AIIB에 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만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아베 내각의 유치한 질투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오찬을, 아베 총리와는 만찬을 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중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찬은 말 그대로 점심, 만찬은 저녁인데 중국이 한국과는 오찬, 일본과는 만찬을 동일한 시간에 배정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이 밥을 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30분으로 예정되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무려 25분이나 초과한 55분 동안 진행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일본의 유치한 상상이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표를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니케이 에이시안 리뷰가 밝힌 탈중국 러시를 감행하거나 진지하게 계획 중인 기업들 목록을 보시면 기업 이름은 빼고 나라만 일단 불러드릴게요. 대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일본, 중국, 미국. 대충 들어도 일본 기업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높죠. 일본의 주특기입니다. 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투자를 철수하고 재빠르게 발을 빼버리는 것이 일본이 세계 최고로 잘하는 분야인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를 앞두고 있는 영국에서도 일본 기업들을 모조리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의 토요타, 닛산, 혼다가 영국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거나 생산 계획을 철수해버리며 영국인 실업자 문제를 극대화시켜버렸죠. 또한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를 체결하며 브렉시트가 실제로 이뤄진 후를 미리 대비하는 이렇게 영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 외무성은 영국에 소프트 브렉시트를 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이 영국을 떠날 것이라는 협박성 메시지만 날리기에 바빴습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2년 전 70억 달러에 이어서
이번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공식화함으로써 총 17조 원이 넘는 규모를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LG 디스플레이도 중국 광저우에 5조 원을 투입해 대규모 OLED 생산 법인을 짓는 데 투자, SK하이닉스도 올해 9,500억 원을 들여 중국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였죠. 그 결과 현재 한국과 일본의 국제 외교 상황이 중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아 지역에서도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고,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 이라는 짐 로저스의 예언이 점점 더 빠르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라기보다 2019년 연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LG화학, 파나소닉과 함께 전 세계 배터리 1월 기준으로 70%를 점유하고 있는, 물론 뭐 LG화학한테 밀리긴 했지만 1월 달에는 CATL이라는 중국에서는 그래도 중국 내에서는 최고의 회사라고 불리는 CATL의 탄생 배경과 지금까지의 역사, 그리고 뭐 비아디와의 어떤 관계 등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뭐 중국과 CATL을 사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적을 알아야 우리도 대비를 하고 CATL을 박살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회사의 과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뭐 간략하게나마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CATL이라는 회사는 앞에서 C만 빼면 ATL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회사인데요. 원래 일본에 TDK라는 전자부품 기업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죠. 요즘은 MLCC,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소자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기, 그리고 사마 콘덴서가 유명한 바로 그런 분야죠. 전자 소재, MLCC로 유명한 기업이 또 TDK입니다. TDK가 실제로 MLCC 점유율에서 현재도 한 4, 5위 정도 해주고 있는 꽤나 큰 기업이에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죠. 그 TDK라는 일본의 회사의 홍콩 지사에서 일을 하던 량 샤오킹, 그리고 천탕화, 정위천이라는 3명의 엔지니어가 1999년, 꽤나 오래됐죠. ATL이라는 배터리 회사를 창립합니다. 이 ATL이라는 회사는 최근까지도 애플의 배터리를 독점 납품하는 등 굉장한 세계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일반 한국 국민이 아실만한 이슈는 갤럭시 배터리가 폭발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 ATL이랑 SDI가 같이 삼성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양분해서 납품을 했었습니다. 즉 ATL이라는 회사는 1999년부터 배터리에 대한 R&D를 해온 꽤나 역사가 깊고 애플의 독점 납품도 했었던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ATL에서 창립자 중 한 명이 정위천이죠. 2011년 전기차 배터리, 전지 배터리 부서 사람들을 모조리 데리고 나가서 창업을 한 것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 기업, 지금 CATL입니다. 처음 CATL을 창업할 때는 이 ATL이 CATL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자회사, 계열사 뭐 그런 개념이었는데 2015년에 완전히 지분 관계를 정리시키면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CATL, 이 완전한 중국 회사,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토종회사로 변모를 하게 된 거죠. 즉 CATL이라는 회사에 대해 이해를 할 때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하니까 갑자기 등장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수많은 뭐 반도체, 조선 배터리 근본 오는 업체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근데 그런 업체랑은 약간은 다르게 우리가 시선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CATL이 그 위세가 조금 떨어졌지만 예전에는 분명히 나름 제조 강국이었던 일본의 TDK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배터리 분야에서 1999년부터 관련 기술 R&D를 해온 회사라는 점을 우리가 현실을 분명히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푸젠지나나 이런 반도체로 예를 들면 그 중국 정부가 돈 준다니까, 와 그럼 나도 중국 정부가 돈 다 대준다는데 이거 반도체 한번 R&D 해서 큰 돈 한번 벌어봐야겠다. 돈 잃으면 어때? 중국 정부가 다 보조금으로 메꿔주는데 시설 투자도 지방 정부에서 지원금 받아서 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던 푸젠지나나 이노트론, 지금 창신메모리죠, 그런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그 자본을 발판 삼아서 반도체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기업들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고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ATL이라는 회사는 그런 중국 굴기가 진행되기 한참 전부터 이미 배터리로 애플에도 독점 납품을 했던 그런 수준의 회사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현실을,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된다, 중화민족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직시하고 CATL을 박살내려면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한 어떤 배터리 회사들이랑은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는 면이죠. 그리고 이 ATL이라는 회사도 사실 따지면 SRS, Safety Reinforced Separator죠. 그런 거 관련해서 LG화학에 소송이 걸려서 2019년에였을 거예요. 합의를 하고 LG화학에 매년 매출 3%를 런닝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LG화학보다 배터리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라는 거죠. 그런 회사가 모체인 이제 회사가 CATL이기 때문에 사실 CATL도 논리적으로 LG화학보다 기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금 CATL이 그런 전폭적인 지원금을 먹고 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LG화학보다 1년 정도 느리게 R&D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나 LG화학이라는 회사는 자타공인 세계 1위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LG화학과 CATL이 1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중국 기업치고 굉장한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은 우리가 분명히 CATL이라는 회사를 경계해야 되는 포인트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그런 말도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의 어떤 연구원이 CATL 배터리를 하나 사가지고 뜯어보니까 우리가 시도하지도 않았던 원재료를 막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가장 상용화가 돼 있는 NCM811이라는 R&D에 대해서 CATL이 1년을 늦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최신 어떤 가장 많이 대중화가 돼 있는, 그리고 최신 제품으로 R&D를,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 결국에 7나노 R&D를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비교를 하는데, 차세대 배터리 분야는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특히나 전고체에 대한 도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도를 각사들이 막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일원화돼서 우리가 단순하게 또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물론 기준을 잡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NCM811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지만, 그래서 CATL을 경계해야 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냥 1년 차이만 이제 나면 괜찮지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배타적 판매 정책에 수혜를 입는 회사이므로 수주 기업만 해도 베이지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창안 자동차 같은 중국 내 기업은 사실상 전부 CATL을 쓰고 있고요. 서브 밴더로 비아디를 활용할 뿐이라고 봐도 되고, BMW, 폭스바겐, 닛산, 중국 현대자동차 등 모든 업체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이 CATL 배터리를 쓰는 게 매우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물론 테슬라 배터리를 LG화학이 같이 수주했고 파나소닉 캐파도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테슬라도 중국에서 혜택을 보려면 CATL 물량을 1점 이상 확보할 수밖에 없죠.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테슬라도. 실제로 CATL이 품질이 비아디처럼 이제 실력이 낮지도 않고 하니까 테슬라도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CATL의 주가도 매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40조를 돌파했다는 뉴스도 시가총액이 이미 예전 뉴스고 연초 대비 주가도 1.5배 넘어가고 있죠. CATL이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보통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다, 배타적 판매 정책이다 라고 정성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언급드리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드리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좀 다른 부분, 즉 매출 원가 절감 측면에서 굳이 조금 정량적인 이야기를 보태면 CATL이 2014년 배터리 판매 가격이 왓자우어당 2.89위안 정도였습니다. 486억 원이죠. 6원이죠. 근데 이 가격이 절반까지 떨어지는데 2017년 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내 배터리 원재료로 쓰이는 힛도류나 이제 코발트가 많이 있었고, 그를 기반으로 한 원가 절감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체크드리고, 거기에 ATL의 우수한 유전자라든지 뭐 중국 정부가 선정한 제조사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이런 화이트리스트 제도라든지 이런 배타적 판매 정책이 증폭작용을 해준 것이죠.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CATL이 2019년 세계 1위를 못하는 게 더 힘듭니다. 이런 CATL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비아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면 Build Your Dreams의 약자가 비아디죠. 뜻은 좋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 토종의 자동차 제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1995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주식 유한공사라고도 부르죠. 중국 광둥성에 자리를 잡고 있고 왕찬푸라는 분이 비아디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비아디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항상 형편없다고 언급을 하지만 그 부분은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에 대한 그 단순 비교 부분이고, 당연히 LG화학과 비교하면 비아디는 형편없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아디라는 기업 자체, 그 기업 자체의 사업성이 나쁘냐,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비아디는 분명히 만들고 있고 전기차를 만들고 있고 배터리까지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규모가 세계 탑 5건이다 라는 것은 꽤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수직 계열화를 의미하죠. BMW나 벤츠, 아우디도 당연히 자기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끼면 원가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단지 기술력이 안 돼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CATL 거를 자기들이 못 만드니까 사서 쓰는 거지, 그러한 면에서 이 시대 최고의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의 투자를 비아디는 10년 전에 받기도 했었죠. 워런 버핏은 진짜 정말 투자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10년 전에 비아디를 샀어요. 그때 9.9%를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거예요. 이후에 주가는 말 그대로 폭등했고 중국 정부의 배터리 굴기를 발판 삼아 기업은 성장했죠. 워런 버핏이 제가 뭐 얼마를 벌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10년 전에 그걸 뭐 비교해보면 될 텐데 500배를 벌었다는 추산이 있어요. 500배를. 비아디, 이거는 제가 뭐 계산한 게 아니라 언론에 나오는 그 수치를 그대로 옮겨드린 겁니다.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비아디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은 분명히 한국 3사의 3대가 안 되지만 중국 내수적으로 보면 분명 뛰어난 원가 경쟁력,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식을 투자하는 워런 버핏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사업성을 봐야 되잖아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원가 구조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비아디가 LG화학이나 CATL한테 못 이겨도 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바랄 게 없는 투자였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이러한 중국 정부를 등에 업은 공세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잘 이겨내서 향후 포스트 반도체라고 불리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그 사업 규모가